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I 컨소시엄이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만 정예팀으로 선정돼 경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축성 OLED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엑시플렉스를 사용한 프렛 기반 발광 메커니즘을 도입해 외부 양자 효율을 기본보다 2.5배 높였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국내 물리 탐사선을 이용해 서태평양에서 고농도 해저 히토리를 발견했습니다. 해저 자원 탐사 기술의 자립화에 성공해 독자적으로 해저 자원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적 특성을 활용해 영구 화학 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을 적은 에너지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전기 분해 방식보다 전기 사용량이 20배 이상 줄었고 하수 처리수나 수돗물에서도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NC-AI 컨소시엄이 탈락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성능과 활용 가능성, 비용 효율성, 생태계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를 정예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차 평가에서 4팀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네이버 클라우드가 중국 QN 모델 사용 논란으로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C-AI 컨소시엄도 종합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탈락팀과 지난 5대 정예팀 선정 당시에 탈락한 컨소시엄들을 상대로 패자 부활전을 추진해 1개 정예팀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축성 OLED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유롭게 늘어나고 구부러지는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느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을 수 있고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무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해진 방향으로만 가능해 불규칙한 공면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연구팀이 늘려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신축성 OLED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신축성 OLED 발광 물질은 길게 늘려도 성능의 변화가 없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에 엑시플렉스를 사용해 프렛 기반 발광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엑시플렉스를 사용해서 장거리 에너지 전달을 사용해서 그러한 절연체가 있을 때도 에너지 전달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설계를 했고요. 그 결과 고무처럼 신축성을 가진 OLED에서 발광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부 양자 효율 17%는 기존 최고 기록보다 약 2.5배 높은 성능입니다. 모바일 전자소자뿐 아니라 헬스케어 분야와 스포츠 분야까지 실용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해양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지난해 첫 서태평양 탐사에서 고농도 해저 히토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연은 지난해 7월 서태평양 공해상 수심 5,800m 지점에서 피스톤 진공 흡입력으로 해저 퇴적물을 층 구조 그대로 채취하는 기법을 통해 최대 3,100 ppm, 평균 2,000 ppm 이상 고농도 히토류 부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탐사를 통해 해저 자원 탐사 기술의 자립화에 성공했다며 향후 데이터 정밀도를 더욱 높여 독자적으로 해저 자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스트 김기용, 김병조 교수 연구팀이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적 특성을 활용해 영구 화학 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을 적은 에너지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도성 고분자를 입힌 전극에 전기를 가하면 물속의 과불화 화합물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전극에 모이고 전기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다시 떨어져 나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한 실험에서 기존 전기 분해 방식보다 전기 사용량이 20배 이상 줄어들었고 하수 처리수나 수돗물처럼 조건이 복잡한 물에서도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수출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미뤘던 반도체 분야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급히 미뤘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승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최고 사양인 블랙웰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겁니다. 대신 판매 수익의 25%를 국고로 환수하는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So we're allowing them to do it, but the United States is getting 25% of the chips in terms of the dollar value, and I think it's a very good deal, great deal. We're taking billions of dollars.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관세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그동안 미뤘던 반도체 품목별 관세의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We're building auto plants all over the country. We're building AI all over the country. We're leading China by a lot, and a lot of it has to do with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이 발표된 직후 워싱턴에 머물던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귀국 일정도 급히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오늘 밤 비행기 타려다가 지금 하루 더 묶으면서 좀 진상 파악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의 H200 칩에 대한 수출 승인에도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위해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첨단 반도체인 H200 칩의 판매로 중국의 군사 기술과 인공지능 개발이 탄력을 받을 거라며 트럼프의 수출 허용을 재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와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관 실국장 등과 회의를 열고 미국 조치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측 대응 활동을 점검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반도체, 핵심 광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미 통상 현안에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이 되기만을 기다린 곳 바로 스키장입니다. 하지만 한때 인파로 북적이던 스키장이 예년 같지 않은데요. 업계에서는 존폐의 기로에서 전기요금과 국공유림 대부료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성수기를 맞은 스키장, 슬로프를 찾은 사람들 눈 위를 질주합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 회의실, 강원 지역 스키장 관계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업계 위기 속에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스키 산업은 경영 부진의 단계를 넘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타격이 큽니다. 제설 비용은 매년 폭증하는데 영업일은 조금씩 더 짧아집니다. 120일에 달했던 강원 지역 스키장 평균 운영 일수는 최근 8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레저 선택지가 늘어나며 스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해 600만 명을 넘어 정점을 찍은 스키 인구는 최근 4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안전 문제로 학생 등 단체 이용객이 줄고 젊은 층이 외면하며 문을 닫는 스키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키업계는 여기에 전기요금과 국공유림 대부료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설기 가동이 집중되는 겨울철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치 기본 요금을 산정하는 전력 피크제가 도입된 이후 비시즌에도 과도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스키장 측이 빌려 쓰는 국 공유림에 대한 대부료도 공시지가 상승과 함께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눈을 뿌려야 손님을 맞을 수 있는데 눈을 뿌릴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가 커지는 극도로 모순된 구조의 스키장이 갇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통합 이용권 도입, 겨울 테마파크 전환 등 사업 다각화에도 백약이 무효. 스키업계는 이제 생존 자체를 거론하며 전기요금과 국공유림 대부료에 대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지난해는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가 이어졌음에도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4도 높아 관측 이래 손에 꼽히는 더웠던 해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WMO가 8개 국제기관과 함께 분석한 결과 기온은 역대 관측 기간 가운데 2, 3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1년은 관측이 시작된 1850년 이래 가장 더운 11개 해로 기록됐습니다. WMO는 지난해 해양 수온이 기록상 가장 높았고 해양 열 용량도 증가하면서 전 지구적인 해양 온난화가 기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13.7도로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자 전시회 CES 2026이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이번 CES의 특징과 앞으로 인공지능의 전망을 CES를 참관하고 온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이번 CES 2026에 직접 또 참관을 하고 오셨고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 CES의 좀 특징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 CES를 한 줄로 정리하면 AI가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CES의 캐치프레이즈가 Innovators Show Up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챗GPT나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이 이 CES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다 컴퓨터 서비스로 우리가 AI를 이렇게 해요라고 보여줬으면 올해는 실제로 로봇이 나오거나 실제 운영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기술에서 실제로 쓰는 기술로서의 변화가 좀 이번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AI가요. 예전에는 뭔가 특별한 기술 같았으면 이번에는 모든 기술에 그냥 AI가 다 깔려 있었더라. 그래서 오히려 AI가 없는 거를 이건 AI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모든 데 AI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AI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처럼 단순한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동화되는 에이전트나 피지컬 AI로 좀 확장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올해 좀 주목해볼 방향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CES의 화두가 피지컬 AI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지컬 AI가 주목받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어떤 네. 기술들이 선보여진 거죠? 일단은 피지컬 AI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몸을 입은 AI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 AI의 좀 방식이 다르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팔을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팔을 움직이는 걸 코딩을 하나하나 해야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이 VR 기기를 끼고 비슷한 흉내를 몇 번 내면 그거를 이제 AI가 학습해서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로서 일을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뭘 보여줬냐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하고 협업하는 일종의 산업 물류 자율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랑 이제 결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일종의 휴머노이드가 좀 나왔었고 세 번째로는 뭐 우리가 말하는 휴머노이드 말고도 뭐 자동차나 드론, 건설 장비까지 상황의 판단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포크레인이나 트랙터 같은 큰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비들도 원래는 능숙하게 운영을 하려면 오랫동안 베테랑이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들이 조금 예전과 다르게 나이들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금방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AI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포크레인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거 무슨 문제야? 라고 말로 하면 포크레인이 알아서 지금 이러이런 문제니까 이거 고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버튼 한번 누르면 여러 가지 동작을 AI가 알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은 컨트롤을 하지만 실제 움직임을 할 때는 좀 덜 배워도 되는 이러한 형태들의 피지컬 AI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CES에서 주목받았던 것이 로봇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도 로봇을 선보였고 중국 기업이든 다른 기업들도 이제 로봇을 선보였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현대차가 아틀라스 로봇을 선보였는데 왜 다른 기업들보다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이 더 주목을 받았던 건지가 궁금해요. 네, 실제로 로봇의 개수나 대수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전체 부스에서 로봇, 사람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수 있던 데가 한 곳, 두 곳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한 30곳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휴머노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왜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관심을 받았느냐?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틀라스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장에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로봇이 막 물구나무 서거나 달리기 하거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물구나무 서고 달리기 하는 로봇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아니면 실제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할까? 라고 하면 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 지금 있는 유니트리 같은 로봇들은 이 로봇의 구동계나 모터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짐을 오래 들고 있는 걸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뭐 권투나 점프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이 현대차에서 나온 아틀라스 로봇은 최대의 장점은 이 우리가 말하는 관절이 다 360도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무거운 걸 최대 50kg 이상 들 수 있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상당히 놀라움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로봇의 형태가 온 거다라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웠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사람하고 똑같이 5개의 손가락, 5개의 발가락 혹은 관절 움직임도 사람하고 비슷한 형태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는 프로토타입은 손가락이 3개고 지금은 4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왜 손가락이 4개요 물어봤더니 굳이 5개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어차피 쇠를 짚는 거니까 4개가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또 포인트는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로봇들이 한 번에 만들어봤자 거의 간해수공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 연구실에서 수십 대 만들면 진짜 많이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3만 대를 2030년까지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휴머노이드를 이렇게 양산형으로 만든 적이 없는데 이제는 양산형으로 가격대도 맞출 수 있게 손가락을 줄여서라도 만들겠다라는 이런 비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회사들은 우리가 재밌는 거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오히려 좀 중국이 긴장한.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도 야 우리도 이제 일하는 거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라니까 제대로 된 경쟁이 오히려 시작되는 이런 그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에서도 상당히 이번 로봇을 선보일 때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네. 계속 자료 화면이 나갔습니다만 아틀라스 로봇이 앞뒤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획기적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던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피지컬 AI 기술이 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도 이번 CES를 통해서 좀 파악이 가능했나요?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정도의 변화를 보여주겠죠. 우리가 보통 피지컬 AI 하면 이제 일종의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만 생각하는데 피지컬 AI라는 범위를 정확하게 보면 자율주행차 역시도 피지컬 AI고요. 그리고 모빌리티라고 하는 분야도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빠르게 들어올 분야로 이번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BMW랑 해서 알파마요라는 걸 공개했어요. 근데 예. 이게 어떤 거냐? 지금 자율주행차들이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지금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학습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차로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문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추론을 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운전하는 것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의 변화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당장 막 사람처럼 우리 집에 있는 로봇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특정 위치에서 아까처럼 공장이나 특화된 데서 일하는 로봇들은 올해부터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잠깐 또 시선을 국내로 돌려서 네.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두 곳이 이제 떨어지고 세 곳 남았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의미 있는 시도인 건 같아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일종의 국가의 인프라 같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공공이나 국방, 의료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는 반드시 우리 환경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조건이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글로벌 빅테크랑 똑같은 정면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나 예산 문제 아니면 우리가 쓰는 금액 때문에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특화된 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만든 거를 국내에 있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쓰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기반의 AI로서 특화된 쪽, 그러니까 결국 만드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 열풍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되게 좀 많이 불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죠.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인공지능 트렌드를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서도 이제 로번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열풍을 넘어서서 이제는 현실에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에이전트 AI라고 하는 게 사무실에 조금씩 적용이 된다거나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도구를 넘어서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라는 것들이 실제로 공장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세 번째는 멀티모달 AI라고 하죠. 단순한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 센서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나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보안이나 로봇에 대한 실시간성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AI들이 좀 떠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많이 쓰니까 당연히 AI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에게 이슈가 될 거라서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면은 이제 AI를 아느냐의 시대를 넘어서서 AI를 쓰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로 좀 커져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또 데이터 센터 같은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어떤 점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인력 문제에서는요, 단순히 코드를 짜는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 실제 산업과 연결하는 쪽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자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융합해야 될지 실전형 인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의 부지뿐만 아니라 냉각이나 전력, 뭐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시민들과의 어떤 관계까지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공공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과감한 투자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네. 그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또 짓는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이 부분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꿈꾸는 방식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라는 겁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열을 줄이거나 이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비슷한 시도로 뭐도 있었냐면 데이터 센터에 열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바다 안에 넣는 이런 시도들도 2, 3년 전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정도로 그만큼 데이터 센터라는 게 중요하구나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CES와 또 국내 이슈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